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로에게 각기 큰 의미가 되었던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요. 그 따뜻한 마음을 품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픈 사람이 있나요? 보통 부모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고들 하죠. 그러나 제겐 부모님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모성애를 처음으로 일깨워준 아이죠.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이가 준 선물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고모는 제게 엄마이자 아빠 같은 존재예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셨죠.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올해로 결혼 13년 차인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잠이 안 올 때마다 항상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분들처럼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인데다 사이가 좋아서 남들이 어찌 그리 금슬이 좋냐 물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한들 어찌 아픔 하나 없겠어요. 저희에게 큰 아픔을 안겨준 건 다름 아닌 유산이었습니다. 신혼 초기의 유산을 경험한 후로는 백방으로 노력해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군요. 병원에서는 부부 양측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런 원인 불명의 불임은 꽤나 흔한 일이래요. 그래서 강제로 딩크 부부가 되어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이후로 제게 한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길 가다 아동복 가게가 보이면 꼭 아기 신발 하나라도 사게 되더군요. 처음엔 남아인지 여아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옷보다 중성적인 신발을 택한 거였는데 이젠 아예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었어요. 유산 후엔 아기 신발을 보는 것도 고통이어서 버리거나 꽁꽁 숨겨놓았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건 버리고 예쁜 것들만 추려 선반에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 방문한 손님들은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알고 예쁘다며 칭찬하지만 사실 저에겐 상처와 바람이 섞여 있는 신발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선 저를 대뜸 끌어안더니 막 웃는 거예요. 곧이어 남편은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심지어 당신 회사랑 같은 동네다?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곳은 업계 탑급에 해당하는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저도 기쁜 마음에 남편을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지요. 게다가 그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라 곧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마침 잘 됐다 싶어 남편의 이직과 함께 회사 근처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죠. 이사한 후로는 주말마다 동네 맛집을 탐방하는 게 일종의 취미생활처럼 굳어졌어요. 운동 외에 따로 취미생활이 없었던 터라 맛집 탐방을 시작하고 나선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 행복했거든요. 그러다 마침 이 동네에 오래 거주했다는 직장 동료가 있어서 맛집이 있다면 소개해달라고 했죠. 동료가 추천해준 곳은 중국집이었는데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대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더니 당장 가보자고 해서 주말에 바로 찾아갔죠. 그런데 음식 맛보다 더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집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일을 하기엔 너무 어려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뿐만 아니라 체격도 너무 작고 왜소한 데다 깡말라서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인지 제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체격이었는데 줄곧 혼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더니 마침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남편은 혹시 초등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순간 눈빛이 변한 중국집 사장은 저희를 경계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말하는 겁니까? 저래 보여도 17살이에요. 만 15세 이상이면 청소년 알바 가능합니다. 아이가 하도 부탁하길래 고용했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7살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중국집 사장은 문제 없다며 당당히 말하곤 불쾌한 듯 얼굴을 구긴 채 서 있었습니다. 저희로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에 그냥 알겠다는 대답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도 저도 그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 겁니다.
그 눈빛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때 아이가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그저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 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도 뭔가에 홀리듯 그 중국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때 봤던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가 해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당신네들 때문에 잘났다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 나이를 묻는 바람에 괜히 긁어부스럼이 생길까 싶어 잘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오지랖 부리다 아이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어찌나 죄스럽던지요. 이후 2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친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친가쪽 친척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10년 전에 이혼한 상태여서 아버님 쪽 친척들이랑은 멀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사촌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깐 제 오촌 조카가 중국집에서 봤던 그 아이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인사했더니 사촌 동생 뒤로 어린 소녀가 고개를 쑥 내밀더군요. 그제야 10년여 전에 봤던 조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보는 거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난 잘 지냈지. 아들이랑 딸은 언제 이렇게 컸대? 아들은 윤성이고 17살이래요. 중국집 사장 말이 진실이었죠. 그리고 딸은 15살이라며 제게 고개를 꾸벅하곤 인사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사촌 여동생과 조카들은 죄다 마르고 비실비실한데 사촌 동생의 남편인 제부는 덩치도 크고 살집 있는 체격이더군요.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촌 동생의 모습은 마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제부가 참 많이 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냥 호탕한 스타일의 남자다운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본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금세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집안 어르신에게 어깨 동무하고 노래를 부르질 않나, 맞은편 테이블로 가서는 아가씨들 불러오라며 소리를 지르질 않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과 제가 열심히 말려봤지만 워낙 제부의 덩치가 커서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결국 남편이 범인 연행하듯이 끌어서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되자 눈총을 받으며 앉아있는 사촌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조카들은 제부가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닌지 익숙하단 듯이 앉아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뒤를 부탁하고 밥도 못 먹은 사촌 동생과 조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 햄버거, 치킨 다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 고모가 사줄게. 사촌 동생은 그럴 필요 없다고 손사래만 치고 아이들은 제 엄마 눈치만 보고 서 있더군요. 마침 도로변에 햄버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향했지요. 막상 햄버거를 시키고 나니 눈치 보던 아이들도 경계심을 내려놓고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어느 정도 식사를 끝마친 후 슬쩍 중국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제 얼굴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대로 말했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 때문에 잘린 것 같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다 뻥이니 믿지 말라는 겁니다. 글쎄 그동안 청소년 알바랍시고 일은 잔뜩 부려먹어 놓고선 최저시급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트집 잡아가면서 계속 월급을 깎아내리기까지 했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나이를 물어보니까 괜히 찔려서 자른 것 같다네요. 조카는 고모 잘못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에 조카의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느껴졌죠. 얘기를 모두 듣고 있던 사촌 동생은 어쩐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했고 저 또한 사촌 동생에게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제부의 행태나 아이들이 너무 말라있는 거나 사촌 동생이 퀭한 얼굴의 이유를 묻고 싶었죠. 구태여 묻진 않았으나 결국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윤성이도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지 뭐.
살짝 눈시울이 붉어진 사촌동생은 애써 눈물을 삼키듯 조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동생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가정마다 사연은 있는 법이니까요. 대신 서로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꼭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죠.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다음 주 주말은 어떠냐 물었는데 괜찮대서 바로 약속을 잡고 번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돌아갔을 땐 제부가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더군요. 남편은 눈짓으로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 어르신들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었죠. 사촌 동생에게 다가가 남편이 부축해 줄 테니 제부랑 먼저 들어가라고 했고 동생도 눈치가 보였는지 알겠다더군요. 제부 덩치가 원체 커서 밖으로 옮기는 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택시에 태워보내며 조카에게 5만 원 2장을 전해주었습니다. 택시비 겸 고모가 주는 용돈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죠. 그 후로 친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무리한 뒤 약속한 주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촌동생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싶어 전화를 해봤더니 한참의 신호음이 지나고 나서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앳된 여자 목소리의 조카딸이 받더군요. 안녕, 고모야. 저번 장례식 때 만났던 고모 기억나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어. 혹시 무슨 일 있니? 제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글쎄 친할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엄마가 둘 다 놀이터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엄마 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던 조카딸은 얼결에 손에 폰을 쥔 채로 나오게 된 것이죠. 보통 친할머니가 찾아오면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런데 나가 있으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군요. 저는 조카에게 문자로 주소 좀 보내달라고 한 뒤 얼른 차에 탔습니다. 알려준 주소대로 향했더니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이 나타났어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차를 대놓고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머지않아 자그만 놀이터가 나왔고 그곳엔 조카들이 앉아서 발장난을 치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차키를 넘겨주고 제 차 안에 들어가 있으라며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집이었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사촌동생의 시어머니가 소리치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들려왔죠. 내가 동네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CM이 환갑인데 용돈을 10만 원밖에 안 주니? 너게 애미가 그리 가르치던? 뚫린 입이면 뭐라고 말 좀 해봐. 사촌동생은 험한 말을 들으며 고개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모가 여동생한테 손을 들어 마구 꿀밤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세요. 왜 사람을 치셔요? 그러자 그 시모는 넌 누군데 간섭이냐고 눈을 부라렸죠. 제가 사촌 언니라는 걸 밝힌 후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용돈 가지고 애를 이렇게 잡느냐 따졌죠. 그랬더니 제게도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겠어요. 전 할 말 있으면 제부한테 하라며 사촌동생의 엄마가 된 것처럼 감쌌습니다. 저도 오랜 사회생활로 단련돼서 만만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동생네 시모는 제게 대응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침 한 번 걸쭉하게 뱉곤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니더군요.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사촌 동생은 무너져 내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생을 부둥켜 안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사촌 동생과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동생이 사준 아기 신발도 여전히 집에 있을 정도거든요. 유산했을 때도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훔치며 위로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도 유산 후에 정신적 데미지가 컸고 사촌 동생도 먹고 살기 바빴을 테고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졌죠. 게다가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친가 식구들을 따로 볼 일도 없었고요. 저는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사촌 동생을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조카들은 눈물 범벅에 훌쩍거리는 우리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더군요. 그 순간은 아이들이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모두 데려와선 치킨이며 피자며 잔뜩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엔 다른 이야기 없이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성이가 급하게 숨을 내쉬면서 호흡기를 꺼내더군요. 깜짝 놀란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 조카 입에 호흡기를 대주던 사촌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깜짝 놀랐지? 사실 우리 윤성이 천식이 있어. 어릴 때 발병해서 지금은 꽤 오래됐어. 걱정하는 제 표정이 느껴졌는지 어느새 호흡이 진정된 조카는 씩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사촌동생 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조카들은 잠깐 놀고 있으라며 거실에 두고 동생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다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사촌동생은 고깃집에서 평일 내내 주방 일을 하고 있답니다. 주말에는 다른 알바를 했었는데 그 음식점이 폐업하는 바람에 현재는 주말 알바를 구하고 있다네요. 제부는 경비 용역을 다니는데 저희 회사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제부 앞으로 큰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합법적인 통로로 진 빚이 아니다 보니 들통나지 않고 한참을 숨길 수 있었다나 봐요. 뭐 때문에 진 빚인가 물어보니 주식이며 코인이며 불법 도박이며 안 한 게 없더랍니다. 제부 혼자 갚다가 이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털어놓은 거죠. 처음에는 신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나 하는 원망과 함께 매일 눈물바람이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 운명이다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으로도 빠듯하다 보니 계속 업무량을 늘려 애들에게 소홀해졌다고 합니다. 소홀해진 사이에 조카에게 천식이 생겨서 죄책감에 말도 못한답니다. 호흡기만 있으면 그럭저럭 버티는데 문제는 폐랍니다. 치료가 늦어져서 폐가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구나 하며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이틀 뒤 대형 병원으로 윤성이를 데려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천식도 문제지만 폐가 많이 손상이 되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폐섬유증인데 장시간 치료가 늦어져서 심장까지 약해진 상태고요. 치료는 꾸준히 하셔야지만 절대 놀라게 하거나 그래서 안 됩니다.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혹시나 윤성이가 놀랄까봐 사촌동생만 대동한 채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과 치료 주기를 통보받고 대기실로 향했죠. 그렇게 대화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조카 딸이 다가와선 말하는 겁니다. 고모, 혹시 저 고모네 집 구경해봐도 돼요? 조카 딸은 어느덧 전량한 낯가림이 줄어들었는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조카들을 데리고 이 방 저 방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땐 자연스레 선반에 놓여진 아기 신발들 쪽으로 시선이 집중됐어요. 조카 딸은 정말 예쁘다며 고모네 아기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원래 주인이 있긴 했는데 아직 고모 곁에 올 준비가 덜 됐는지 다시 하늘로 돌아가 버렸어. 언젠가 다시 고모한테 와준다면 꼭 챙겨주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야. 제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단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전 아무 말 없이 조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사촌 동생이 한 신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10여 년 전 동생이 사주었던 신발이었죠.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본인이 준 신발임을 아는지 떨리는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윽고 사촌동생은 시엄마에게 막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 또한 나사 풀린 수도꼭지처럼 오열했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긴 어렵네요. 아마도 막연히 잘 살겠지 생각했던 서로의 인생이 순탄치 않은 게 속상한 거겠죠. 서로가 서로의 삶이 안타까웠던 우리는 하염없이 서로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울다가도 나중엔 머쓱해져서 같이 까르르 웃었어요. 그럴 땐 꼭 어릴 적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서 아이들을 데려다주며 동생에게 말했어요. 네 사정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너무 소홀했다며 근처에 사니까 애들 밥만큼은 꼭 챙겨주겠다고요. 언니로서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촌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었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땐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다들 너무 말라서 마음이 쓰이더라. 제대로 인사하고 싶으니까 당신이랑 친해지면 나도 소개해줘. 착한 남편은 혹시나 애들 챙기다 돈이 부족할 때 마음껏 쓰라며 제 카드까지 내밀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이들을 만나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이가 점점 더 돈독해질 무렵 출근하는 길에 제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건물의 경비 용역으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제부는 친한 친구가 저희 보험사 설계사라서 제게 더 친근감이 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대충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아이들은 잘 지내느냐 물어봤어요. 솔직히 아빠로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제가 요즘 아이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한번 떠본 건데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큰다면서 허허 웃어넘기니 화가 나더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그렇게 마르고 힘이 없는 건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는다는 건데 아빠로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절 보고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내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애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커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알아서 밥도 해먹고 자기들끼리 잘 지낸다고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제 유산이나 불임 사실을 제부가 모를 리 없을 텐데 남의 상처를 가벼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말을 더 붙여서 싸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출근 때문에 바쁘다며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헤어졌습니다. 이후로는 더 편하게 아이들과 만나고 연락해야겠다 싶었어요. 제부가 가정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단 걸 정확하게 알고 나니 눈치 볼 필요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조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기에 다들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동생은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엄마는 일하러 갔다네요. 그리고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술 마시러 갔을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서둘러 가라앉힌 뒤 조카에게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자며 불러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녁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일부러 윤성이를 불러냈습니다. 조카는 거의 집에 붙어 있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잘린 후로는 반지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예전보다 기침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약을 먹었을 땐 조금 좋아졌지만 그 후로는 기존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마도 습하고 탁한 공기가 치료를 방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수시로 조카를 불러서 예후를 볼 겸 같이 장을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큰 마트들이 쉬는 날이라 아쉬운 대로 동네에 있는 마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득 내가 정말 필요한 걸 주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해서 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조카가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야 어른이기도 하고 아이들 건강이 제일 걱정이다 보니 신선한 야채나 고기 위주로 고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더 원할 수도 있잖아요. 라면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초콜릿이나 콜라가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른의 기준으로 챙겨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윤성아,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든 갖고 싶은 거든 아무거나 골라와. 어떤 거든 정말 신경 쓰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골라봐. 혹시나 또 거절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고개를 끄덕이곤 움직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카트에 이것저것 음식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은 어떤 걸 골라올까 하는 기대 반, 궁금증 반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카는 제 상상과 달리 물건 하나만 달랑이며 들고 왔더군요. 여러분들은 윤성이가 뭘 들고 왔을 것 같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스트푸드 종류나 과자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조카가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생리대였습니다. 저는 순간 벙쪄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카는 괜히 머쓱했는지 머리를 긁으며 부끄러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동생이 몇 달 전부터 생리가 시작됐대요. 그런데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해서 매번 친구한테 빌려 쓰더라고요.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하실까봐 동생도 저도 비밀로 해왔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걸 생각해보니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순간 색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져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과 같이 먹을 과자도 아닌 동생의 생리대라니. 그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 텐데 싶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고 난 뒤 아이가 고른 생리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잔뜩 담아 계산했어요. 카트를 가득 채우기 전까지 집에 안 보내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몇 가지를 더 고르더군요. 기껏해야 칫솔, 샴푸 등 생활용품들이었지만 어쨌든 정말 필요한 걸 사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혹시 커서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때도 놀란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이었어요. 요즘 아이답지 않은 꿈에 놀랐고 이렇게까지 확실한 꿈이 있는데 왜 그동안 한 번도 물어봐 주지 못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 선생님들이 미술 쪽 진로를 추천해 주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다닐 당시엔 조카가 직접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단 말까지 했다네요. 당연하게도 사촌동생네 형편은 학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꿈을 접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바로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꿈이 존재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죠. 조카는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며 넘겼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었더라면 조카 딸이 생리대 문제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싶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어 꽤 월급이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재테크 관련 업종이라 순조롭게 재산을 불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다는 말은 저희가 아이 둘을 보살필 정도의 재력은 충분하단 소리입니다. 조카를 집에 내려주고 돌아온 저는 진지하게 남편과 의논했어요. 지금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시에 혹시나 남편이 거절하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심성과 인성 모두 완벽한 남편이란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금전적으로 꾸준히 도와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속상하네. 애들 용돈이라도 챙겨줄 걸 그랬어. 괜히 좀 그럴까봐 주고 싶은 것도 참았는데. 난 당신만 괜찮다면 둘 다 성인 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남편은 조근조근 우리들의 재산 수준과 그중 얼마만큼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육원 아이들에게 월급의 일정가량 기부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조카들을 안 도와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역시나 착한 제 남편은 두말 없이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대략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산해보니 4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았죠. 대학 등록금, 생활비, 용돈 등등이요. 이 부분은 엄마랑 시어머니에게도 설명을 했어요. 두 분 다 따뜻한 분들이라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산이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해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해. 세상사 순리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아니 평생 후회한다. 착한 아이들이니 잘 보살펴줘. 물론 순전히 저희의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사촌동생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카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생리대 이야기까지 꺼내야 했죠. 그 말을 들은 동생은 고개 숙여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토하듯 울었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울음이었죠.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두 아이의 대학교 학비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주고 싶어 그러는 거니 부담 갖지 말란 말도 함께 했죠. 그저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생리대 사건은 동생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더 이상의 말 없이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촌동생은 만약 제가 그냥 돈을 주려고 했다면 바로 거절했을 성격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잘 크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엄마된 마음으로 거절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한 다음 날 저녁, 갑자기 현관벨이 울려 누군가 했더니 동생이 찾아왔더군요. 뭔가 큰 말이라도 할 심산인지 저를 따뜻하고 차분한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진정을 시키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 그리고 형부, 그동안 도와준 것만 해도 평생 갚기 힘들 만큼 받았는데
우리에게 내밀어준 손을 또 붙잡고 싶어서 찾아왔어. 염치도 없지. 배운 것도 없고 멍청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와 형부 도움 없이 애들을 더 잘 키워낼 자신이 없어. 애들 다 클 때까지 부탁할게. 동생은 울음을 꾹 눌러담아 흔들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 과일 바구니를 사봐서 잘 고른 건지 모르겠다며 배시시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저보다 먼저 맨발로 뛰쳐나가 동생을 집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술자리여서 아무리 들이마셔도 취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고된 현실은 잊고 셋이 친남매가 된 것처럼 웃고 떠들었답니다. 이후로 저희는 매달 아이들의 용돈을 챙겨주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 다 같이 외식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특히 화가가 꿈이라는 조카를 미술학원에 보내줬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하더군요. 게다가 꽤나 재능이 있는 편이라 여러 대회에 나가 상을 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조카 딸은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조카는 고3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깡마르고 작았던 조카는 2년간 잘 챙겨 먹였더니 키가 10cm 이상 자랐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교내 체력 단련실을 다닌다더니 덩치도 꽤나 커졌죠. 아이들은 저와 남편에게 고모, 고모부 하면서 가끔씩 애교도 부릴 만큼 편한 사이가 되었고 사촌동생과는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다만 조카의 폐는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예후는 좋지 못했습니다. 심장 기능도 조금씩 약해져서 의사 또한 꾸준히 운동만 하라고 권고할 뿐이었죠. 왕래가 잦아졌을 뿐 아니라 다 같이 놀러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사촌동생과 아이들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제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말로 원래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곤 하는데 내심 계속 신경이 쓰였죠. 특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윤성아, 너희 아빠 요즘도 집안에서 담배 피우니? 너 치료받는 거 알면서도? 네, 전에 고모가 한마디 한 이유로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종종 피우세요. 어차피 학교 마치고 미술학원 다녀오느라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부는 천식 환자가 있음에도 매번 밖으로 나가기 귀찮다며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어떻게 남도 아니고 자기 아이가 아픈데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루는 날 잡고 제부에게 큰 소리 친 적 있었거든요. 아빠로서 애들 보호는 못 해줄지언정 최소한 병을 더 키우진 말아야죠 하고 소리쳤죠. 제 뜻을 전했음에도 여전히 집에서 피운다니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쫓아내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화난 게 보였는지 조카는 괜찮다며 말을 돌렸지만 마음 한편엔 이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전에 살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촌동생의 반응도 이혼으로 마음이 기운 상태로 보였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아직 학생인지라 고민이 많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적어도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네요. 특히 자녀가 어렸을 경우 이혼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끔씩 조카의 기침 소리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늘 제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조카를 독립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수험생이라 혼자 살면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소홀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담배 냄새 가득한 반지하에 두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라 가능하다면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싶었죠. 그래서 한날은 사촌동생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이제 윤성이 졸업까지 1년도 안 남았잖아. 수능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미술학원이 우리 집이랑 더 가깝기도 하고 제부 담배 연기가 천식에 위험하기도 하고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거 어때? 예상하긴 했지만 사촌동생은 그렇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만류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알겠다고 넘겼지만 이후로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고 있어요. 조카가 20살이 되는 날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적금도 마음 깊은 남편이 먼저 넣자고 추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야 친척이고 제 조카라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게 가능하지만 남편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제 일처럼 나서서 챙겨주니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 낮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혹시나 큰일일까 싶어 얼른 받았죠. 동생이 말하길 기존 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설계사가 10년 동안은 해지 불가능이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거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제게 연락했대요. 저는 해지가 안 되는 보험이 어딨냐면서 자초지종 빠짐없이 말해보라고 했죠. 남편 친구가 언니랑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거든? 2년 전에 이자도 많이 주고 이율이 높다면서 저축성 보험 하나를 추천해주더라고. 그래서 윤성이 대학교 등록금에 보태려고 매달 20만 원씩 넣었지. 내년에 입학이라 조만간 해지할 거라 했더니 글쎄 불가능하다는 거야.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어떤 보험이든 고객이 원하면 해지할 수 있다며 보험 증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보내준 보험 증권을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했더군요. 저축성 보험은 갯불, 종신형 보험이라 사망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전혀 투자성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10년 동안 납부해야 해지 시 90%를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납부한 건 지금 해지해봤자 꼴랑 1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봐도 그 제부 친구라는 설계사가 사기친 게 분명했죠. 왜냐하면 종신형 보험은 설계사가 가장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열받은 저는 그 즉시 제부에게 연락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심드렁한 목소리로 그럼 제 친구가 잘못 알았나 보죠 하고 마는 거예요. 보통 자기 아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흥분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특히나 궁핍한 와중에도 본인 빚까지 갚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날리게 생겼다는데도 심드렁하다뇨. 아무리 가정에 소홀하다고 해도 돈 문제는 예민한 제부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다시 연락해 혹시 제부도 이 보험 넣은 거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친구랑 같이 와선 이게 바로 재테크라며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재테크 너도 좀 하라는 잔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남편까지 나서서 가입하자고 하니 무르르듯 계약까지 마치게 된 거죠. 저는 그 즉시 사내 시스템을 조회하여 사기친 보험 설계사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가입할 때 다 설명했습니다. 재수 씨가 원래 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으신 모양인데 충분히 다 설명했으니 아무 문제 없어요. 처음엔 순순히 시인하면 잘 해결해 볼 생각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나불대더군요. 저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저 이 보험사 영업팀 과장입니다. 같은 업계에다가 같은 보험사니까 제가 더 잘 알겠죠? 보나마나 수수료 제일 비싼 종신형으로 하나 팔아넘긴 것 같은데 이거 인과관계 제대로 말 안 하면 회사에 다 알리겠습니다. 징계랑 감봉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제 말을 듣자 숨을 헉하고 들이킨 제부 친구는 결국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가입시킨 게 맞긴 한데 그 수수료를 본인이 혼자 다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반은 제부랑 나눴답니다. 아 참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부랑 같이 손을 잡고 보험 사기를 친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게 할 짓입니까? 본인 빚까지 갚아주고 있는 착한 아내를 등쳐먹으려 하다니. 저는 당연히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즉시 통화 녹음본을 들고 회사에 바로 알렸죠. 회사에 있으면 이런저런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일은 정말 흔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도 단순 설명 미비 수준이라 큰 벌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설계사는 지급받은 수수료 전체를 월급에서 감봉당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은 그간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마무리하자면서요. 동생은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면서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래도 믿었던 남편이 자기에게 사기쳤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겠죠. 그리고 얼마 뒤 제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혹시 사과라도 할 셈인가 싶어서 받았더니 제부가 아니라 제부의 어머니, 즉 사촌동생의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제게 소리부터 질러댔습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 싹바가지 없는 거 보고 알아차리긴 했다만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앞길을 막어? 니들이 뭔데 후견이 내 자처해? 내 아들 앞길 막았으니 그 썩을 돈 우리한테 당장 갚어.
왜 나한테 이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부랑 같이 사기친 친구가 수수료 반반 나눠 먹었으니까 그간 받은 돈을 베투라고 했대요. 제부는 주기 싫다고 뻐긴 거죠. 그렇게 둘이 술자리에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결국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느라 술집에 있는 기물들까지 파손하게 되었고 영업방해로 경찰에게 연행까지 됐던 거죠. 저는 사기친 제부 탓이지 그게 왜 내 탓이냐며 또 사촌네 시엄마랑 대판 싸웠습니다. 한참 통화하다 끊으니 어느새 제 뒤로 남편이 다가와 있더군요. 모든 통화 내용을 들은 건지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점은 사촌 동생을 이혼시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집에 비는 방이 2개 있으니 당분간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지내자는 거였죠. 남편도 2년간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정이 들었다네요. 눈치가 보여 말을 꺼내기 힘든 저 대신 먼저 얘기해준 남편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에게도 이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나 또 거절할까 싶어서 절 위해서라도, 아니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설득했죠. 네가 정 불편하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돈 모아. 그리고 그 돈으로 이사 가. 솔직히 제부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아이들을 위해 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더군다나 윤성이 건강 생각하면 담배 피우는 제부가 없는 공간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말에 사촌 동생도 알겠다며 얼른 돈 모아서 나갈 테니 그동안 신세 좀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본인도 보험 사기 이후에 진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네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어디 갈 곳도 없다 보니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저희는 만약 제부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갈 생각으로 여러 증거들을 하나둘씩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을 비우면 제부가 이혼 준비 중임을 눈치채고 증거를 훼손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송이든 합의든 뭐든 이혼 절차를 시작한 다음에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얼른 아이들과 동생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꾹 참아야 했죠. 대신 남편과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기도 하고 보험 사기 관련한 녹취록을 속기사무소에 맡겨 문서화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죠. 조카는 후식으로 먹을 과일을 썰고 있는 제게 할 말이 있는데 이따 따로 볼 수 있냐 물어보더군요. 전 당연히 괜찮다고 한 뒤 남편에게 슬쩍 언지를 주어 조카 딸과 둘이서 장봐오라며 보냈습니다. 조카는 막상 저와 단 둘이 마주보고 앉자 우물쭈물하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성아, 혹시 무슨 일 있니? 고모한텐 편하게 다 말해도 돼.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서 제게 내밀더군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영상들과 음성 파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카가 말하길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증거들이라네요. 이를테면 제부가 사촌동생에게 소리치는 모습이나 시엄마가 막말하면서 사촌동생을 못살게 구는 등 온갖 행태가 담겨진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때 본 영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생이 모아놓은 비상금을 홀라당 가져가는 제부의 뒷모습과 제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윤성이 병원 갈 돈이라며 엉엉 우는 사촌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문틈으로 찍었을 조카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안 가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카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냐며 한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조카는 맞다며 사실 정말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힘들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았죠. 저에게 살갑게 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춘기 남자이다 보니 좀 뻣뻣하고 무뚝뚝한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장해제하고 깊은 감정을 다 드러내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선 절 향해 고개를 꾸벅하며 인사하더군요. 고모는 제게 엄마이자 아빠 같은 존재예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셨죠.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조카의 말에 저 또한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준 것도 아니라며 앞으로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촌동생과 조카들 곁을 지킬 테니 한 가족이 되어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요?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조카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집에 난리가 났다며 제발 와줄 수 없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충 옷을 걸치고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계속 조카딸과 통화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사촌동생과 저는 제부 몰래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카가 준 자료들도 차고 넘치긴 했지만 혹시 몰라 이것저것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은 다 모으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후로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제부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바뀐 아내의 모습에 제부는 바람을 의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폰을 뒤진 겁니다. 바람 피우는 상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카톡을 열었는데 그곳엔 저와 나눈 대화가 떠 있었던 거죠. 대화창을 보고서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집안 물건을 던지면서 난리 피우는 중이었죠. 특히나 저희가 아이들 지원금으로 책정한 4, 5억 원의 돈을 자기한테 당장 갖고 오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정하라며 조카딸에게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며 달래주었어요. 남편과 차를 대놓고 급히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눈물범벅이 된 조카딸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딸에겐 차 안에 들어가 있으라며 키를 전달해주고 남편과 함께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소리 지르고 있는 제부와 그 앞에 서 있는 사촌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엔 온갖 살림살이들이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동생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너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할 거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강인한 엄마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이에 껴서 안절부절 못하는 조카를 한번 쳐다보곤 입을 열었습니다. 제부, 이래서 해결될 문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선 진정 좀 하세요. 제 목소리를 들은 제부는 갑자기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워낙 덩치도 크고 키도 커서 다가오는 모습이 엄청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조카가 저와 제부 사이를 탁 막아섰습니다. 그리곤 제부를 향해 뒤로 좀 가라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아빠 뒤로 좀 가. 고모가 무서워하잖아. 조카의 말에 눈이 돌아간 제부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지 애비도 못 알아본다며 뒤에 있는 TV를 집어서 테이블을 향해 내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산산조각난 TV와 테이블 파편들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사촌동생은 몸을 웅크리며 깍하고 소리를 질렀고 조카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쥐어짜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자 호흡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다급히 호흡기를 찾았지만 하필 테이블 위에 있었던 터라 TV로 내려치는 순간 망가진 상태였어요. 저는 줄줄 흐르는 눈물을 대충 닦으며 두 손으로 단단히 조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곤 다른 호흡기는 없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맨발로 유리파편을 밟아가며 여기저기를 뒤졌습니다. 그러더니 털썩 주저앉아 학교랑 미술학원에 여분 호흡기를 두고 온 것 같다더군요. 전 얼른 119를 부르라고 괴성을 질렀고 남편은 이미 연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자 발작하듯 몸을 부들부들 떠는 윤성이를 붙잡고 오열하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해서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기억들을 되짚어보자면 119가 오기 전에 이미 심정지가 왔고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눈앞에서 윤성의 찬란한 19년의 인생이 허망하게 마무리된 겁니다. 의사가 그토록 당부를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고 있었는지 그 역시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없이 울고 한없이 괴로워했던 기억만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은 모두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다 반년 만에 사촌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갔다부터 말없이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언니, 나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을 꾹 참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실내에서 만나면 또 서로 얼굴 보고서 눈물바다가 될까봐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죠. 제가 잘못 챙기는 대신에 남편이 꾸준히 도와줘서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네요. 조카 딸도 이제는 쉬었던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고 겉으론 괜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요. 저도 10kg가량 빠지긴 했지만 사촌동생도 저 못지않게 말랐더군요. 가만히 서로 눈만 쳐다보다가 사촌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가 다니던 미술학원에 그동안 그린 작품들과 사용하던 도구들이 남아있는데 차마 가지러 가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부탁해 당분간 보관해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 어제 미술학원에 방문했답니다. 조카가 그렸던 것들을 한 장 한 장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 저에게 주려고 그린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림이 있다고? 하며 물었더니 사촌동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언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어. 언니 얼굴이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보자마자 알겠더라고. 언니한테 주려고 그린 게 확실해. 동생은 그 말을 끝으로 들고 온 쇼핑백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쇼핑백 안에 곱게 말려있는 그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들이킨 숨을 내쉴 새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렀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아기 신발 그림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론 이 그림 완성하는데 1년은 넘게 걸렸대. 아주 조금씩 선을 그리고 칠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정말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더래. 그래서 뭐길래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냐 물었더니 소중한 사람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다는 거야.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윤성이는 유독 아기 신발에 집착을 했어요. 그나마 제가 희망을 갖고 웃는 모습을 보일 때가 그때여서 그런지 더욱 그랬을 겁니다. 말이라도 해주지. 고모는 너만 있으면 됐는데. 그 감사함에 소중함에 그렇게 짧고 눈부셨던 윤성이와의 추억을 그림 그렸습니다. 사촌동생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듯 그림 속 신발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혹시나 다를세라 구겨질세라 손끝을 이용해 살살 쓰다듬으면서 윤성이 그림 진짜 잘 그린다며 감탄했습니다. 사촌동생은 빙긋 웃으며 원장 선생님이 올해 입시 때 미대 탑3 안에는 무조건 합격할 솜씨였다며 칭찬했대요. 참 이상하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조카 얘기만 했는데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야 윤성이의 이 아름다운 그림이 더욱 의미 있게 기억될 테니까요. 그 윤성이가 상 받아왔던 일, 웃겼던 에피소드 등 사촌동생과 함께 웃으면서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그게 저와 사촌동생이 윤성이를 보내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기 신발 그림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의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윤성이와 안녕하고 인사를 나눈 것만 같았죠. 그 순간만으로 그 따뜻한 손길의 흔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후 저는 우울증 약도 끊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부는 실형을 받았어요.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조카의 죽음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네요. 감옥살이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 끝은 지옥일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쉽게 이혼 합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둘 사이에 나눌 재산도 없었고 성인이 아닌 자녀가 있다면 소송 과정 또한 복잡하거든요. 안 그래도 조카의 죽음으로 괴로울 사촌동생에게 고통을 더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일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사촌동생과 조카딸은 남편이 구해준 투룸에 살고 있어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었죠. 그렇게 조카가 떠난 지 2년쯤 지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게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시험과 나기로 남편과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사촌동생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윤성이가 준 선물이라고요. 그 이후 뱃속의 아이는 무사히 순산하였고 이제 세상 빛을 본 지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이 방의 한쪽 벽엔 윤성이가 그려준 신발 그림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죠. 종종 아이가 조카의 신발 그림을 보며 까르르 웃을 땐 윤성이가 이 모습을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그 수줍게 웃는 윤성이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조카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땐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땐 같이 웃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이것이 조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조카와 만나는 날이 온다면 정말 세게 꼭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맘껏 퍼부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제가 그린 우리 가족 사진을 두 손에 꼭 쥐어주고 싶습니다. 이거 고모가, 아니 엄마가 평생 그린 그림이라고요.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아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겠죠. 그래서 희망을 갖고 먼 훗날의 무지개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